안 들으면 곧 죽어요. 초대형 기업 본사 로비에 10살 고아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도현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초라한 교복을 입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고아원 체험학습을 온 20명의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영화처럼 펼쳐져 보이는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눈앞에 이 회장이 한 달 안에 계획된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꼬마야, 너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겠니?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는 순간 유도현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태는 10살 고아 소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이 아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영화처럼 펼쳐져 보이는 신비한 재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경태를 불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순간 아이의 눈앞에 이상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젊은 시절 아이를 잃고 우시던 모습,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건강검진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미래까지요. 경태는 조용히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병원 가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셨지만 그저 착한 위로의 말이려니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정말로 검진 결과가 이상 없이 나왔고 선생님은 경태를 신기한 눈으로 보셨죠.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강남에 있는 초대형 기업 본사로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경태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탄 경태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아. 버스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무궁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회전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는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20명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어색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천장은 눈이 아플 정도로 높았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아이들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이소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안내해 주실 분이 오실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반대편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운데 흰 머리의 노신사 한 분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궁그룹의 유도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 양옆으로는 비서 3명이 바짝 붙어 걸었고 뒤로는 경호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공기가 단번에 긴장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경태도 자연스럽게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경태의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아이의 머릿속에 강렬한 영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영화 필름처럼 유도현 회장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악착같이 일하던 모습, 첫 사업 성공의 기쁨,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식,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환한 미소. 하지만 그 다음 장면들은 어두웠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홀로 남은 회장의 쓸쓸한 뒷모습, 점점 멀어지는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였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이 회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차 안에서 놀라는 회장의 얼굴, 그리고 어둠. 너무나 빨리 끊어지는 운명의 실이었습니다. 경태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살 아이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사고였습니다. 경태는 원래 운명의 흐름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급격하게 꺾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경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태는 무의식 중에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제 말 안 들으면 곧 죽어요.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서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이소라 선생님은 깜짝 놀라 아이에게 달려갔고 다른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비서들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 비서가 환한 얼굴로 경태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디서 버릇없이? 40대 남자 비서도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당장 사과해. 세 번째 비서까지 가세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애들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이소라 선생님은 창백한 얼굴로 경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태야, 왜 그래? 얼른 사과드려. 하지만 경태는 눈을 떼지 않고 회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고 떨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도현 회장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를 찬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은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저 아이의 눈에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악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비서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경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한쪽 무릎을 굽혔습니다. 65세 재벌 총수가 10살 고아 소년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꼬마,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경태는 눈물이 글썽했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정말이에요. 제 말 안 들으면 이번 달 안에 큰일 나요.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충격과 의문, 그리고 묘하게도 흥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순간 유도현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하다고. 그리고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나와 함께 가보겠니? 로비는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이 기이한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비서들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고 특히 30대 여자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회장님께 저런 불길한 말을 한 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40대 남자 비서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아원 측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라지만 선을 넘었어요. 이소라 선생님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경태를 꼭 붙잡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도연 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어 비서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만. 다들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만 회장님,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보겠네.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경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꼬마, 나를 따라오겠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로비 옆 작은 회의실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소라 선생님이 따라가려 했지만 회장이 정중하게 막았습니다. 잠시만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넓은 탁자와 가죽 의자들이 놓인 방이었습니다. 회장은 경태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따라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렴. 내 이름이 뭐지? 경태. 김경태입니다. 경태구나. 나는 유도연이야. 경태, 아까 로비에서 한 말은 무슨 뜻이었니? 경태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요. 과거부터 미래까지요.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미래까지? 네. 아저씨 얼굴을 봤을 때 아저씨가 곧 위험에 빠지는 게 보였어요. 이번 달 안에 차 사고로. 그래서 경고하고 싶었어요. 회장은 팔짱을 끼고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장난치고는 너무 진지했고 거짓말치고는 눈빛이 너무 맑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봤어요. 선생님이 젊었을 때 아기를 잃으신 것,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하신 것, 그리고 다음 주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거라는 것도요.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또 있나? 작년에 고아원에 봉사 오신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 얼굴을 봤을 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곧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기회가 온다는 것도 보였고요. 한 달 뒤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정말 새 사업 파트너를 만나셨대요. 회장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온갖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기를 하나 하자꾸나. 경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기요? 그래. 내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정말 내게 위험이 닥치고 네가 그걸 막아준다면 내가 너에게 50억 원을 주마. 경태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는 10살 아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말이 틀렸다면 너희 고아원의 후원을 끊을 거다. 그래도 하겠니? 경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경고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아저씨를 살리고 싶었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게 보여서 인간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회장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50억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걱정한다는 이 아이. 순수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 한 달만 저를 아저씨 곁에 두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그래야 언제 위험이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렇게 하자. 하지만 네가 고아원 아이니까 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구나. 30분 후 고아원 정 원장이 급히 회사로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자상한 얼굴을 한 원장은 회장 앞에서 몹시 당황해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경태가 실례를 저질러서.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와 특별한 약속을 하고 싶어서 원장님을 모신 겁니다. 회장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물론 경태의 능력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지 않고 다만 한 달간 아이를 곁에 두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정 원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학교도 다녀야 하고 학교는 제가 책임지고 개인 교사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엔 꼭 돌려보내겠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에게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정 원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진지한 눈빛과 경태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경태가 불편하거나 힘들면 언제든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저녁 경태는 고아원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낡은 공책, 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경태야, 괜찮겠어? 재벌 아저씨 집에 간다며? 무섭지 않아? 경태는 친구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한 달만 다녀올게.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경태도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급 승용차가 고아원 앞에 섰습니다. 윤재명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경태 군, 준비됐나요? 경태는 작은 가방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원장과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경태야, 조심해서 다녀와. 선생님, 다녀오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고아원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경태도 손을 흔들며 생각했습니다. 꼭 회장님을 지켜드려야 해. 그리고 무사히 돌아와야 해. 10살 소년의 특별한 한 달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차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지나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큰 저택 하나가 경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유도현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잔디가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이 시원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본체는 3층짜리 양옥이었는데 고아원 건물 전체보다 훨씬 컸습니다. 경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재명 비서실장이 경태를 안내했습니다. 경태 군,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2층 객실을 준비하셨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큰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경태가 배정받은 방은 고아원 큰 방만큼이나 넓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책상, 옷장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윤 비서실장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로비에서 화를 냈던 다른 비서들과는 달랐습니다. 경태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무렵 경태는 1층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긴 식탁이 놓여 있었고 한쪽 끝에 유도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경태를 보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경태, 이리 와서 앉아라. 경태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사 2명이 조용히 음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경태가 평생 본 적 없는 화려한 요리들이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수프까지 차례로 나왔습니다. 편하게 먹어라. 오늘부터 한 달간 여긴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나와 함께 움직이게 될 거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괜찮겠니? 네, 괜찮습니다. 그래. 참고로 내 아들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다. 한 달 후에나 돌아올 거야. 그러니 당분간은 나와 직원들만 보게 될 거다.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경태는 회장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장은 차 안에서도 서류를 보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경태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회장의 하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원 보고를 받고 서류에 결제를 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경태는 회의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아이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회장이 아무 설명 없이 데리고 다니자 곧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2시 회장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과의 계약 미팅이었습니다. 상대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성이 박씨라고 했습니다. 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계약건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경태도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경태의 시선이 박 사장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순간 경태의 머릿속에 영상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이 밤늦게 사무실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 숫자를 고치고 도장을 위조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조작된 계약서로 큰 돈을 가로채려는 계획까지도요. 경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경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회의가 끝나고 박 사장이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경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경태,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니? 어디 아프니? 경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서들이 있었습니다. 경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회장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윤 실장,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게. 윤재명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이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보렴. 회장님, 아까 박 사장님이요. 이 사람 계약서를 조작할 거예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얼굴을 봤는데 밤에 사무실에서 서류를 고치는 게 보였어요. 숫자도 바꾸고 도장도 위조하고 그걸로 회장님 회사 돈을 빼돌리려는 것 같아요. 회장은 잠시 말없이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은 오랜 거래처였습니다. 믿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확실하니? 네. 제가 본 건 틀린 적이 없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윤 실장, 들어오시게. 그리고 법무팀 이 변호사도 함께. 10분 후 윤재명 비서실장과 법무팀 이 변호사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박 사장과 관련된 계약서들을 전부 다시 검토하게.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무슨 일이십니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네. 확인만 해보는 거야.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경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태, 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볼 거다. 며칠만 기다려보자.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경태는 회장을 따라다니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회장은 점점 경태에게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경태, 고아원에서는 뭘 하며 지냈니?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외롭진 않았니? 경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요. 엄마 아빠가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온 자신의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이 변호사가 급히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박 사장, 정말로 계약서를 조작했습니다. 납품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내역을 넣었어요. 지난 6개월간 약 3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나가고 회장은 경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경태, 네가 옳았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큰 손해를 볼 뻔했어. 경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보이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엔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명 비서실장이 경태를 따로 불렀습니다. 경태 군, 정말 대단해. 회장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보고 계셔. 경태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윤 비서실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려무나.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날 밤 경태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고,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경태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회장님을 지켜드릴 거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경태는 이제 회사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과 함께 출근하고 회의에 배석하고 저녁에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경태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서 회장에게 무례한 말을 했던 고아 소년, 그런데 지금은 회장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신기한 꼬마. 직원들은 복도에서 경태를 마주치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래. 회장님께서 왜 저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거야? 박 사장 사건도 저 아이가 미리 알았다던데?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회장이 설명하지 않는 이상 직원들은 그저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 이사들이 모두 모여 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경태는 회의실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업이사, 생산이사, 재무이사가 차례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말쑥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성은 최 씨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마케팅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집행률은 98%이며 최 이사가 자신있게 보고하는 동안 경태는 무심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경태의 눈앞에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밤늦은 사무실, 최 이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장면,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사실이 들통나 큰 문제가 되는 미래까지도요. 경태는 숨이 막혔습니다. 또다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경태는 무의식 중에 몸을 움찔했고 그 모습을 윤재명 비서실장이 눈치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윤 비서실장이 경태에게 다가왔습니다. 경태 군, 혹시 또 뭔가 보였나?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실장은 회장에게 눈짓했고 회장이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경태, 무슨 일이니? 경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최 이사님이요. 곧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요. 회장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사고? 광고비를 빼돌리고 있어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돈을 빼가고 곧 들통날 것 같아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 사장 사건 이후였기에 이번엔 더 빨리 믿었습니다. 회장이 윤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윤 실장, 감사팀에 연락하게. 최 이사 관련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조용히 진행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이사는 지난 1년간 약 1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광고 대행사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빼돌렸던 겁니다. 최 이사는 즉시 해임되었고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는 그 꼬마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나 봐. 박 사장에 이어 최 이사까지 미리 알아냈대.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야? 로비에서 경태에게 화를 냈던 비서 3명도 이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30대 초반의 여자 비서 김 과장이 경태를 찾아왔습니다. 경태 군. 경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과장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번에 로비에서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혼냈죠? 경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나는 어른으로서 아이한테 너무 화를 냈어. 네가 회장님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정말 미안해. 김 과장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경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갑자기 소리 질러서 놀라게 했잖아요. 김 과장은 경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회장과 경태는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경태,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니? 경태는 잠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요.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많이 외로웠겠구나. 가끔요. 특히 명절 때 친구들이 임시 가정에 가면 저는 혼자 남아서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웠단다. 경태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요? 그래. 내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너무 빨리 가버렸지.
그 뒤로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더구나.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따로 살아. 결혼해서 자기 집이 있거든. 가끔 보긴 하지만 요즘은 사이가 좀 서먹해졌어. 내가 일만 하느라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나 봐. 경태는 회장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부자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좋아요. 회장이 놀라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응? 회장님은 저한테 친절하세요. 그리고 제 말을 믿어주시잖아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도 네가 있어서 좋구나, 경태야.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경태라는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이 경태에게 말했습니다. 경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거야. 내 아들 내외가 온단다. 아드님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시나요? 응, 오늘 귀국한다고 연락이 왔어. 그동안 바빠서 얼굴도 못 봤는데 이번 주말엔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지. 너도 인사해야지.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택에는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집사들이 거실을 깨끗이 정돈하고 요리사가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경태는 2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윤재명 비서실장이 사준 단정한 셔츠와 바지였습니다. 경태 군, 준비됐나요? 곧 도착하실 거예요. 네, 실장님. 경태는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회장 곁에서 보낸 보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아들 한민준과 며느리가 도착한 겁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닮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역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며느리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예쁘게 화장한 얼굴이었지만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준아, 잘 왔구나. 출장은 잘 다녀왔니?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한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셨어요? 그래, 수진아. 너희 둘 다 건강해 보이는구나. 거실로 안내된 부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2층 계단에서 경태가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경태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경태야, 이리 와. 인사드려라. 경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민준이 경태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누구죠? 아, 요즘 나랑 함께 지내는 아이야. 경태라고 하는데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한 달간 데리고 있지. 며느리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아원 체험학습 때 왔던 그 아이 말씀이세요? 소문 들었어요. 소문? 회사에서 난리더라고요. 회장님 옆에 신기한 아이가 있다고. 회장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허허, 소문이 벌써 그렇게 퍼졌나? 자, 경태야, 인사해. 경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민준과 수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태의 머릿속에 거대한 영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장면. 어두운 밤 한민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돈이 해외 비밀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 수진이 남편과 함께 중요한 서류를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밀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민준이 어두운 창고에서 누군가와 만나 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차량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한민준이 차갑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하게 해. 사고처럼 보이게 해. 네 번째 장면. 회장의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놀란 회장의 얼굴, 그리고 추락.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장례식장. 한민준과 수진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지만 표정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경태야? 회장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경태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수진이 경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꼬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렸어? 그 손길이 경태에게는 독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태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한 아이네. 한민준도 경태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 괜찮은 건가요? 회장이 경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태야, 정말 괜찮니? 경태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그래, 좀 쉬어야겠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식탁에 화려한 요리들이 차려졌습니다. 회장이 상석에 앉고 한민준 부부가 한쪽에, 경태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경태는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끔찍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한민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실적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다들 열심히 해줘서 고맙지. 제가 담당하는 전략기획부도 새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수고하는구나.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경태의 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민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 수진의 공손한 태도, 속 차가운 계산,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경태를 보며 물었습니다. 경태, 학교는 안 가니? 저는 지금 회장님과 함께 있어요. 이상한 일이네. 아버님께서 왜 갑자기 고아원 아이를 데려다 키우시는지. 그 말투에는 비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약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아, 경태는 특별한 아이야. 내게 큰 도움을 준 아이지. 아, 그러시군요. 식사가 끝나고 한민준 부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부부가 나가고 거실에는 회장과 경태만 남았습니다. 경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경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 부부에게. 조심하세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얼굴을 봤는데. 위험해요. 회장님을 해치려고. 순간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경태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가 아무리 특별한 능력이 있다지만 내 아들을 의심하라는 거냐? 내 핏줄을. 하지만 회장님, 제가 본 게. 그만. 박 사장이나 최 이사는 남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냐? 회장은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태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만 방에 들어가라. 다시는 내 아들에 대해 그런 말하지 마. 경태는 고개를 숙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회장님이 안 믿으시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꼭 지켜드려야 해. 경태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회장이 믿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요. 그날 밤 경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 혼난 것도 속상했지만 그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미래에서 회장의 사고는 한 달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보름이 지났으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태는 붓고 빨간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어제와 달리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화가 많이 풀린 듯 했습니다. 경태야, 어제는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미안하다. 경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함부로 말씀드려서. 아니야. 네가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내가 귀를 닫아버렸지. 하지만 경태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란다. 쉽게 의심할 수가 없어.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회사로 출근하고 경태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윤재명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경태 군,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실장님. 둘은 아무도 없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윤 비서실장이 문을 닫고 경태 앞에 앉았습니다. 경태 군, 어제 도련님 부부에 대해 한 말. 진짜야? 경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본 건 틀린 적이 없어요. 정말 위험해요. 윤 비서실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혹시 모르니 내가 조용히 확인해 볼게. 정말요? 응. 회장님께서는 아직 믿기 힘들어 하시지만 나는 경태 군을 믿어. 박 사장과 최 이사 때처럼. 하지만 이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니 절대 비밀로 해야 해. 경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기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날부터 윤재명 비서실장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민준의 회사 내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전략기획이사로서의 업무 내역, 승인한 계약들, 출장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윤 비서실장은 재무팀 김 차장을 불렀습니다. 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김 차장, 부탁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도련님 명의로 된 회사 자금 흐름을 조용히 추적해 볼 수 있겠나? 최근 6개월치만. 김 차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련님을요? 무슨. 조용히 확인만 해보는 거야. 혹시 모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김 차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며칠간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김 차장이 윤 비서실장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실장님, 큰일입니다. 지금 바로 배워야겠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차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실장님, 이거 믿기지 않지만 도련님 계좌에서 이상한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뭐가? 지난 1년간 회사 자금 중 약 45억이 도련님이 승인한 가짜 프로젝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이동했고요. 윤 비서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확실한가? 네. 계약서도 위조된 것들이 여러 건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회사 핵심 기밀 서류가 도련님 계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경쟁사 IP 주소로요. 윤 비서실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경태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게. 특히 최근 한 달간 도련님의 개인 활동을 추적해봐. 누굴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알겠습니다.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 차장이 다시 윤 비서실장을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이건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도련님이 일주일 전 어떤 정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불법 차량 조작으로 정가가 있는 곳입니다. 윤 비서실장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뭐라고? 3년 전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됐던 업체입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사고를 위장하는. 실장님 설마. 윤 비서실장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경태가 봤던 미래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준이 정말로 아버지를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내게 주게.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이걸 회장님께 내가 직접 말씀드릴 거야. 다음 날 저녁 윤 비서실장은 회장에게 서재로 오시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경태도 함께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윤 실장? 윤재명 비서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도련님에 관한 자료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 실장, 자네도 내 아들을. 회장님, 일단 보십시오. 제발. 회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기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횡령 증거입니다. 45억이 가짜 프로젝트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은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기밀 유출 기록,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조작 업체 방문 기록. 이건 아니야. 민준이가 이럴 리 없어. 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 회장님 차량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재처럼 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민준이가? 경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경태야, 내 말이 맞았구나.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더 강하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듣지 않았지. 네가 날 살리려 했는데 난 화만 냈어. 미안하다, 경태야. 경태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65년을 살아온 사람의 결단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하게, 확실해야 해. 그리고 회장은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경태야, 나를 지켜줘. 네가 없으면 난 정말 죽을 뻔했구나.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지켜드릴게요, 회장님.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보면서도 아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민주는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의심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민주는 회사 주차장에서 윤재명 비서실장과 김 차장이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민준이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 실장? 윤 비서실장이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도련님. 그냥 업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민주는 두 사람의 표정에서 불안함을 읽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차에 타고 가면서 한민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 아버지도 비서실도. 혹시 들킨 건가? 집에 도착한 한민주는 급히 아내 수진을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부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 분위기가 수상해.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그리고 비서실에서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들킨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한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년 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횡령한 돈이 들키기 전에 아버지를 제거하려던 계획. 이제 막 실행 직전이었는데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끝장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해. 원래는 다음 주로 생각했는데 내일 당장 실행하는 거야.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면 우리가 끝나. 횡령 증거가 다 나오면 감옥 가는 건 시간 문제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민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꼬마, 경태, 왜요? 저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이상해진 거야. 분명히 저 아이가 뭔가 말했을 거야. 한민주는 컴퓨터를 켜서 경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체험학습 때 아버지와 만난 인연, 회사에서 박 사장과 최 이사 사건을 미리 알아맞혔다는 소문까지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이상해.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았지? 수진이 옆에서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소문 들었어요. 저 아이가 사람 얼굴만 봐도 미래를 안다나 뭐라나. 허튼 소리지.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한민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 아이가 자신들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에게 말했다면? 여보, 저 꼬마만 없으면. 수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민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일정 확인해봐. 외부 일정 있는 날로. 알겠어요. 한편 회장의 저택에서는 경태가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어. 경태는 자신을 향한 사리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마도 한민준 부부일 겁니다. 자신 때문에 계획이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태는 윤재명 비서실장을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태군? 경태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해요. 곧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도련님이 움직인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저도 위험한 것 같아요. 윤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태군을? 네. 제가 사라지면, 제 말이요. 만약 제가 갑자기 어디 가거나 사라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 다 넘겨주시고요. 윤 비서실장은 경태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경태군, 너는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거야. 경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점심시간 경태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응, 경태야. 무슨 일이니? 경태는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며칠만 더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회장은 경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경계하고 있단다. 걱정 마라. 외부 일정 있으실 때 특히 조심하세요. 차도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 그렇게 할게. 하지만 경태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왜 그러니?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과 골프 약속이 잡혔는데 아버지께서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큰 계약이라.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고 아들을 의심한다는 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알았다. 몇 시에 출발하면 되니? 아침 7시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윤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윤 실장, 내일 민준이와 외부 일정이 있네. 자네도 따라오게. 그리고 경호원도 대동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태는 그 대화를 듣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내일, 바로 내일이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절대 회장님을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경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저택은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경태는 5시에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회장도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재명 비서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량 점검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고맙네, 윤 실장. 경호원은 2명 대동합니다. 앞차에 탈 겁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경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태야, 오늘은 위험할 수도 있어.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곁에 있어야 해요. 제발이요. 경태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회장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라. 아침 7시 한민준의 차가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한민준이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습니까? 그래. 그런데 경태도 데려가려고 하는데. 한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문제 없습니다. 회장과 경태는 한민준의 차 뒷좌석에 탔습니다. 한민준이 운전석에 앉았고 조수석에는 수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 경태도 오는구나. 안녕? 수진이 뒤를 돌아보며 웃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태는 본능적으로 회장 곁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앞차에는 경호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대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골프장은 외곽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을 가던 차가 이상하게 움직이더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한민준도 차를 세웠습니다. 이상하네요. 무슨 일이지? 한민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도 내리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양쪽에서 검은 승합차 2대가 나타나 앞뒤를 막았습니다. 차에서 복면을 쓴 남자 4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야? 회장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경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았던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복면 남자들이 앞차로 달려가 경호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총은 없었지만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저항했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한민준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순순히 따라오시죠. 민준아, 네가 무슨 짓을. 시간 없어요. 빨리요. 복면 남자 둘이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태도 다른 남자에게 붙잡혔습니다. 나요. 회장님. 경태야. 회장과 경태는 억지로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는 수진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냐? 회장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한민준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내려고요, 아버지. 뭘 끝내? 아버지의 시대를요. 이젠 제 차례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차는 사람이 없는 외곽 지역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나 낡은 공장 지대에 도착했습니다. 버려진 창고 앞에 차가 섰습니다. 내려요. 복면 남자들이 회장과 경태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창고는 넓고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깨진 유리창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장과 경태는 기둥에 묶였습니다. 손이 뒤로 묶이고 몸이 기둥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한민준과 수진이 2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입니다. 회장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냐, 민준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신 거예요. 수진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원망하지 마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횡령한 게 들통나면 감옥 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겠다는 거냐? 사고로 보이게 할 겁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요. 원래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좀 아쉽네요. 한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저 꼬마도. 경태를 향한 한민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 꼬마 때문에 일이 꼬였어요. 아버지를 부추겨서 우릴 의심하게 만든 게 이 아이죠? 경태는 떨렸지만 똑바로 한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지킬 거예요. 한민준이 비웃었습니다. 10살짜리가 뭘 어떻게 지켜? 순진하기는. 하지만 경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뭐? 제가 사라지면 윤 비서실장님이 정확히 2시간 후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지금 벌써 1시간 지났어요. 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요, 제 옷 안에 작은 발신기를 숨겨뒀어요. 윤 실장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위치가 추적되고 있을 거예요. 수진이 경태에게 달려들어 옷을 뒤졌습니다. 셔츠 안쪽 단추 속에 작은 발신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정말 있어요. 한민주는 발신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밟아부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위치는 이미 전송됐을 거예요. 경태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0살 아이답지 않은 침착함이었습니다. 한민준이 당황해서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여길 떠나야 해. 빨리.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차다. 오고 있어요. 한민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이 아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끝이구나. 한민주는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면 남자들은 이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밖에서 경찰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순식간에 창고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민준과 수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윤재명 비서실장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태군. 윤 실장이 달려와 두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경태를 꼭 안았습니다. 경태야, 네가 날 살렸구나. 정말로 날 살렸어. 경태는 회장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경찰이 한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민준은 고개를 떨구고 체포되어 나갔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경찰서는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무궁그룹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유도현 회장의 친아들 한민준, 아버지 살해 기도 혐의로 구속, 재벌 2세, 상속 욕심에 폐륜 저질러, 횡령 45억 원, 기밀 유출까지, 범죄의 전말.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회장의 저택 앞에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회장은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한민준의 횡령 내역, 기밀 서류 유출 기록, 브레이크 조작 업체와의 거래 내역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수진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살인 미수, 횡령, 배임, 기밀 유출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변론해도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사흘 후 회장은 경태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유리창 너머로 수감복을 입은 한민준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민준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윤재명 비서실장이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태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이틀 동안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경태가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경태예요. 들어오너라. 회장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태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경태는 회장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사업에만 매달려서. 아내가 죽고 나서 민준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내가 관심을 더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태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저도 실장님도 회사 사람들도 모두 회장님을 필요로 해요. 회장은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따뜻했습니다. 경태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네가 날 살렸어. 회장님께서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회장이 경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경태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태야, 기억하니? 우리가 한 달 내기를 했었지. 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옳았어. 정말로 날 살렸어. 약속대로 50억 원이야. 회장이 서류를 경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은행 통장과 예금 증서였습니다. 경태는 그것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받아라. 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 돈으로 내 인생을 펼쳐라. 하지만 경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 필요 없어요. 회장이 놀라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경태는 회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저를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네. 저는 더 배우고 싶어요. 제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관상학도 배우고 경영도 배워서요. 회장은 경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경태야, 유학비는 50억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나머지 돈은 네가 가져도 돼. 아니에요. 저는 유학만 시켜주시면 돼요. 돈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장님을 정말 제대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10살 아이가 50억을 마다하고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최고의 학교로 보내줄게. 경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유학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를 알아봤습니다. 경태를 위한 후견인도 정했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경태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고아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경태야, 뉴스 봤어. 정말 대단했어. 회장님을 살렸다며? 정 원장도 나오셔서 경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경태야, 고생 많았구나. 정말 잘했어. 경태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내일 미국으로 유학 가. 뭐? 진짜? 응. 공부하러 가. 10년 후에 돌아올 거야.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경태야, 우리 잊지 마. 당연하지. 절대 아니죠. 꼭 돌아올게.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경태는 회장, 윤재명 비서실장, 그리고
정 원장과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회장이 경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경태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꼭 돌아오너라. 네, 회장님. 꼭 돌아올게요. 더 큰 사람이 되어서요.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10살 꼬마가 어떤 청년이 되어 돌아올지 기대된단다. 경태는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회장도 경태를 꼭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맙다. 네가 내 목숨을 살렸어. 너는 평생 내 은인이야. 출국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태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잘 계세요. 10년 후에 꼭 만나요. 경태는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든 10살 소년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경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꼭 돌아오너라, 경태야. 약속이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태는 손을 유리창에 대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회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갈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0살 소년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75세가 된 유도현 회장이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옆에는 윤재명 비서실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된 윤 실장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래, 10년 만이구나. 10살 꼬마가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회장은 경태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서툰 글씨로 학교 생활을 적어 보내던 경태가 점점 성장하며 깊이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청년이 되어갔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18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짐을 든 모습이 의젓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경태였지만 10살 때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청년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태가 회장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도 경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태야.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꼭 껴안았습니다. 회장은 경태의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어. 네, 아버지. 약속대로 돌아왔어요. 경태는 이제 회장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회장은 그 호칭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어. 10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많아요. 윤 비서실장도 다가와 경태와 악수했습니다. 경태군, 아니, 이제 경태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실장님, 건강하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에 오르는 경태의 모습은 여유로웠습니다. 10년간의 유학 생활이 경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경태야, 학교는 잘 다녔니? 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동양 관상학도 따로 배웠고요. 관상학? 네. 제 능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싶었어요.
전통 관상학의 원리를 배우면서 제 예지 능력도 더 정교해졌어요. 회장은 감탄했습니다. 경태는 단순히 능력만 가진 게 아니라 그것을 학문적으로도 연마한 겁니다. 며칠 후 회장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 양아들 김경태를 소개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경태가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10년 전 그 고아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태는 10년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전략기획실에서 일하며 제 후계자로 양성될 것입니다. 양아들 입양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경태의 이름은 유경태였습니다. 경태야, 인사해라. 경태는 차분하게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경태입니다. 아버지를 도와 회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경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경태는 회사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한 달 후에 왔습니다. 회사가 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긍정적이었지만 경태는 그 회사 대표의 얼굴을 보고 예지했습니다. 아버지, 이 투자는 재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 저 대표는 곧 횡령 혐의로 구속될 겁니다. 투자하면 큰 손해를 볼 거예요. 회장은 경태의 말을 믿고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2달 후 정말로 그 대표가 횡령으로 구속되었고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만약 투자했다면 200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경쟁사가 무궁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 산업 스파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경태는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그 스파이를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저 지원자는 채용하면 안 됩니다. 왜? 경쟁사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기술을 빼내려는 목적입니다. 회장은 조사를 지시했고 정말로 그 지원자는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사전에 막은 겁니다. 반대로 경태는 훌륭한 인재도 발굴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던 한 엔지니어의 얼굴을 보고 그가 앞으로 대단한 발명을 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은 그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했고 2년 후 그는 회사에 혁신적인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경태의 활약이 이어지며 무궁그룹은 날로 성장했습니다. 위험은 피하고 기회는 잡고 인재는 모으니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경태가 25살이 되던 해 무궁그룹은 마침내 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매출도 이익도 기술력도 모두 최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경태를 데리고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15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강남 본사 로비였습니다. 경태야, 기억나니? 이곳. 경태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처음 아버지를 만난 곳이에요. 그래. 15년 전 10살 꼬마가 나한테 소리쳤지. 제 말 안 들으면 곧 죽는다고. 회장은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살았고 우리가 만났지. 경태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고아원에 있었을 거예요. 회장은 경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경태야. 네가 날 살렸어. 네가 없었으면 나는 아들한테 죽었을 거야. 그리고 이 회사도 망했을 거고.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살리셨어요.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회장과 경태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궁그룹을 1위 기업으로 만든 전설의 부자였습니다. 경태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평생 모실게요. 그래. 우리 함께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보자. 로비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든든했습니다. 79세의 노 회장과 25살의 청년 후계자.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로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미래를 아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청년과 그를 아들로 받아들인 노 회장의 아름다운 인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무궁그룹의 성공 신화였습니다.